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 길게 봐야 되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빠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정체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정체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쌓은 걸 최대한 시너지로 활용을 하면 그게 나중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온 과거와 옆에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에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네.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그런 마인드셋인 거죠. 안녕하세요. 주인공들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조금 독특한 커리어 여정을 걸어오신 분이신데요. 문과와 이과 각 분야의 최고 학교에서 공부하신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김계현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님은 2015년 MIT에서 나노공정 관련 재료공학 박사 연구를 마치신 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하시다가 2019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셨고 현재는 전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레이스맨 와킨스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10년 넘게 이어온 연구자의 길에서 전혀 다른 법률 분야로 과감히 전환하게 된 이유, 초인류 엘리트들과 함께하며 느낀 점들, 커리어와 성공의 비선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계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뉴욕의 로펌에서 지금 테크와 지적재산권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M&A 같은 기업 거래에서 테크나 지적재산권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로 옮겨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 관련된 거랑 지금 하시는 업무랑 차이를 혹시 좀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생각하면 보통 이제 법정에 가서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 변호사를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뉴욕에서는 생각보다 법정에 전혀 가지 않는 소송을 대리하지 않는 기업 거래 같은 걸 담당하는 자문 변호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M&A라든지 자본 같은 걸 이제 레이스하는 IPO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변호사들의 업무가 지금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그런 쪽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크게 이제 자문, 트랜잭셔널 로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송무 변호사를 일하다가 트랜잭셔널 로여로 일을 하고 있죠.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송무보다는 자문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순전히 개인 취향이랑 성향의 차이라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송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왜 더 맞다고 느끼셨어요? 송무는 소송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싸움이고 한쪽이 무조건 음, 이기고 한쪽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피 튀기게 싸우고 가끔씩 이기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죠. 혹시 드라마 수츠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런 일들이 약간 과장하긴 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뭐 아, 연휴 직전에 답변을 해야 하는 서면을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상대방이 줘야 되는 건데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아갖고 안 주려고 하고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되게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자문 업무는 어쨌든 서로 대처점이 있긴 하지만 또 동시에 딜이라는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서로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딜이 안 돼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럼 둘 다 이제 지는 루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윈윈이 가능한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 서로 양보도 해야 되고 서로 좀 나이스게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어야 되고 좀 이런 게 암묵적인 동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덜 피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둘 다 윈윈인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송무 관련돼서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완전히 서로 대립 구도가 나와서 그게 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좀 치사하고 더러운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자문 쪽에 있다 보면은 둘 다 딜이 성사되면 얻을 게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이길 수 있게 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네, 그렇죠. 서로 원하는 걸 아, 이제 달라고 싸우다가 그냥 모두가 잃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기업 M&A 쪽 자문하는 변호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계약서 쓰는 게 주 업무고, 그거 말고도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회사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집 사는 거랑 비슷한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집 살 때 보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일종의 듀 딜리전스라고 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하자가 없는지, 조건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고 셀러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하죠. 근데 셀러도 그러면은 얘가 원하는 질문을 주고 달라는 자료 주고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 내고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뭐 값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을 애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인데 회사 거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있고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합의를 도출해갖고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딜리전스 과정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들도 들어가서 회사를 검토를 하면서 문제나 이슈를 찾는 게 또 큰 역할이에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기도 하고 내고하는 과정에서 콜에 들어가서 상대방이랑 얘기나 협상을 하기도 하고요. 클라이언트랑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자자간에 하다가 합의가 되면 그걸 이제 계약서에 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과정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 타임마다 달라서 사실 그거는 딜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에 따라 다르고 퍼블릭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가 새나가면은 주식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당연히 기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새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거의 바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극단적으로 며칠 안에 다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진짜 며칠 동안 밤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한 1년에 걸쳐 갖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너무 달라요. 보안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블릭으로 리기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바로 주가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고 했던 주가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음, 원래는 메이크센스 했던 딜도 좀 더 이상 메이크센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작성했던 모든 게 다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한 번 정보 세면, 네, 원래 $30일 때 이렇게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M&A 리기 돼서 이게 $45가 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못 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런 업무를 변호사 한 명이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명 이렇게 팀이 아, 합쳐져서, 네네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저희는 이제 IP 전문가인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 팀들이 한 10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전체를 다 관장하는 리드 M&A 팀이 따로 있고, 큰 딜 같은 경우는 사이드별로 변호사만 몇십 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뱅커도 들어가고, 파이낸싱 하는 프라이빗 에퀴리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파티들이 들어가서, 컨설턴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수하는 자금 위한 인력들도 들어오고, 컨설팅 이게 맞는 디시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하는 네네네. 사람들도 네. 들어오고, 정말 복잡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시간이 길어지는군요. 되게 네.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일할 때보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엔지니어들의 프로젝트는 물론 이제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보통 하나를 떼어갖고 너가 해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계속 리드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만들어낸다든지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한다든지 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일단 리뷰 프로세스도 엄청나게 레이어가 많고 그다음에 그 리뷰가 이제 저희 팀 안에서만 리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팀이 한 10개씩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10개 팀하고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저희 펌 말고 외부랑도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파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아, 기밀이니까 아,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언더 더 텐트라고 그러는데, 딜 자체가 기밀이라서 회사 안에서도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메일 너무 보내고 할 때 복잡하네요.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메일 쓰고 할 때. 이메일 주소 잘못 쓰거나 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CC 네네. CC도 그렇고. 리플라이어 이런 거 잘못했다가 좀 큰일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잘못하면. 변호사님 관련돼서 처음 들었을 때 이과 박사를 하시고 나서 변호사를 하셨다는 걸 듣고 많이 놀랐었거든요. 학부 4년에 박사 뭐 5, 6년 치면 거의 10년 동안 하나의 공부에 투자를 하고 하나의 분야에 투자를 해서 나아갔는데 그 길을 아예 바꿔서 변호사로 갔다라는 거에 되게 제가 많이 놀랐었는데 어떻게 그런 커리어 체인지를 하시게 되셨나요? 돌이켜보면 변호사로서의 커리어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막연하게 IP 이슈를 다루는 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허 변호사. 이제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유학을 학부 때 나오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전공을 고민하던 터에 저는 적성이 뭐 문과, 이과 딱히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고 유학을 나올 때 이제 어른들도 겁을 주셨고 뭐 저도 걱정을 해보니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원어민인 미국인 친구들과 경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문과 쪽보단 이과 쪽을 전공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겠나. 어차피 적성은 반반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공계 전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려는 생각도 있었고, 한 석사 정도까지는 맞춰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의 신분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중요했는데, 석사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준비를 하고 그걸 진행을 하면서 한 1,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어느덧 이제 뭐 한 4년 차 이렇게 돼서 박사도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에 조금 힘들었지만 끝까지 이제 마치고 나오게 됐죠. 근데 나온 와중에 이제 계속 학계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일을 해보고 나서 결심을 할 수 있었죠. 내가 연구는 정말 안 맞는구나. 평생 연구를 하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때 좀 로스쿨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커리어 체인지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박사를 또 하게 된 케이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네, 네,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박사라는 게 또 MIT에서 하셨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분명히 하시면서 의문이 들 때도 많았을 거고, 뭐 졸업 논문 쓰는 거나 이런 게 발을 반만 담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셨나요? 작사하는 마무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씀하신 그 포인트들 때문에 박사 말년차 돼서는 계속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학부처럼 딱 콜성 몇 개 끝나면 졸업 이런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됐다 하고 약간 어프로브를 좀 해줘야 되는 거라서 나를 졸업시켜줄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발을 담그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중간에 뭐 한 4년 차 반 이렇게 됐을 때 그만두고 나올까 좀 고민도 했었고,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그래도 여기까지 한 거를 잘 마무리를 짓는 것도 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서 마음을 좀 더 고쳐먹고, 마지막으로 스파르트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좀 열심히 달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졸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하신 게 나중에 보셨을 때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셨나요? 네, 사실 그때 제가 고민을 했던 시점이 한 4년 차 반 정도 됐을 때였고, 대충 한 7, 8개월 정도 더 하고 나서 다행히 졸업을 잘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당연히 그 디그리를 가지고 나온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변호사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뭐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뭐 당장 연봉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요즘 같은 경우는 로스쿨을 학부 졸업하고 바로 오기보다 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진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로펌 안에서도 되게 디맨드가 높은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IP를 하는 변호사들은 이전에 IP와 관련된 테크와 관련된 커리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산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IP 로여로서의 커리어에서는 펌이나 로스쿨이 굉장히 탐내는 캔디데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갈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입사를 할 때도 다른 로스쿨 친구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제가 원하는 로펌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단기적인 플러스 팩터라고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저도 아직 이제 어소로여니까 좀 갈 길이 멀지만 파트너 트랙이 되거나 이제 파트너 레벨이 되었을 때 고객을 유치하거나 고객과의 네트워킹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IP나 테크 관련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랑 기술 관련된 얘기를 나눌 때 저는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이분의 니즈를 파악하기 좀 더 쉬운 거죠. 클라이언트라고 말씀하시면은 회사들과의 계약을 개인적으로 변호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따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라는 게 물론 개인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법인은 아무래도 좀 큰 규모의 법적인 일이라든지 회사가 특허 소송에 걸렸다든지 특허 소송을 건다든지 M&A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을 때 법률 자문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한데 로펌에서 클라이언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리치아웃을 하고 주로 피치를 하죠. 아, 우리 회사가 이런 전문성이 있는데 니즈를 이렇게 저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전에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MIT PhD를 했을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이미 엔지니어로서 커리어를 쌓고 좀 위에 올라가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가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CEO랑 디렉터하게 컨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이분들을 클라이언트로 유치를 하기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10년이 지나가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친구들과 동료들은 이게 10년이 이미 이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이렉트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불안감의 요소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네. 굉장한 저의 강점이기도 해서, 최대한 이제 저의 장점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 이입을 좀 해본다고 한다면 내가 변호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과 공부를 아무래도 10년 동안 했으니까 문과 공부를 예전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계열의 공부일 것 같고 10년 뒤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막 너무 늦었나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두려움이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처음 가서 진짜 한 달, 두 달 동안 좀 되게 많이 멘붕이 왔어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좀 많이 달랐고, 뭔가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공부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요? 교수법이 너무 많이 달라서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주영님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전공이시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렉처를 가면은 교수님이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컨셉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걸 이제 쭉 정리하면서 뭔가 디스커션을 해주시고, 이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문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숙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로스쿨은 소크라틱 메서드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이랑 공부를 했던 방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로스쿨에서 전해 내려오는 교수법인데 되게 어려운 케이스 같은 걸 다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수업에 한 50에서 100쪽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소설책이 아니라 어려운 법률 케이스니까 한 번 읽고 되게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이제 읽어가면은 교수님이 랜덤하게 한 학생을 불러 세워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교수님 케이스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우, 그 학생들이 이제 아마 80명씩 있는 곳에서 이것 때문에 일단 당황하고 당연히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컨셉도 아니니까 교수님이랑 그걸 얘기를 하려니까 좀 멘붕이 오고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들은 배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모르는 과정에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게 된다.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이걸 얘기를 나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또 역으로 어프로치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안 맞으니까 그냥 내가 10년 동안 공대 공부를 하면서 했던 방법대로 나는 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좀 음, 과감하게 나한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공부법으로 그냥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얘기하면서 배우고 이런 건 다 거의 쌩까고 정리돼 있는 요약 노트 같은 것들이 로스쿨에 돌아다녀요. 그냥 아예 그것만 위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일단 개념 먼저 완전히 이해하고 다 외우고 확실하게 다 흡수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제가 믿는 대로 갔거든요. 감사하게 되게 잘 풀렸어요.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해서 성적도 잘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졸업까지 잘 마쳤으니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 지금 긴장이 엄청 되는데 아, 그 그쵸. 수업 들어갈 때마다 너무 긴장될 것 같은. 그래서 로스쿨에서 되게 호러 스토리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진짜 막 기절했다는 학생도 있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수업 아, 시간에 정말요?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로스쿨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 중에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공부할 것도 많고 이런데 한 학년에 7반 이렇게 있었는데 한 반이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별로 한두 명씩은 휴학을 해요. 어, 몇 달 안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하버드 안에서 공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주변에 너무나 이제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 방법도 원래 익숙하셨던 거랑 달랐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들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얘네 이 정도나 많이 아는데 이 상태면 괜찮을까? 이런 비교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학생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뛰어난 학생들이고, 다 로스쿨에 오기 전에 자기 동네, 자기 학교에서 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라서, 에고가 엄청 세요. 돋보이려고 하는 것도 은근히 되게 많고,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한테 되게 임프레스를 하려고 막 일부러 질문 막 하고, 되게 스마트해 보이는 말하고 막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압박을 엄청나게 느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말만 어, 번지르르한 친구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1학년 때 이거 해야 된다더라 어디 동아리 가서 뭐 해야 된다더라 뭐 스터디 세션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벅찬데 그런 것까지 다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믿고 과감하게 다 차단을 했어요. 일부러 친구들 많이 안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듣고 있으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정보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내가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내 길만 가자. 이렇게 한 학기 정도 수업 가는 거 말고는 사람 잘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정립을 한 방법만 계속 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니까 다행히 성적이 괜찮게 잘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좀 확신이 생긴 거죠. 아, 적어도 나는 이 방법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좀 한번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내 길에 믿음도 가지고 그렇게 좀 더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에서 좀 이렇게 목소리 큰 친구들 보면서 기죽는 거에 대한 공감도 많이 됐었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그냥 나한테 집중하면 된다 약간 이런 걸 많이 깨달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나를 믿고 나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내면 되는데 오히려 남을 보면서 내가 불안해하니까 결국 내가 끌어낼 수 있는 100%도 못 끌어내는 게 좀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처음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기 어려운 어프로치인 거는 공감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맞았더라라는 트랙 레코드가 쌓여야 나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갈 수 있는데 아직 해보지 않았을 때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휘둘리기가 당연히 쉽죠. 근데 그래도 좀 더 내 방법이 맞다는 거를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제가 너무 공감되는 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라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거.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하면서도 아, 이게 과연 최선의 길일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오히려 집중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꼭 최선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지금 시기에 맞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계속 바깥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우면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것 같네요. 각자만의 페이스대로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 김에 이제 또 제가 변호사님 스레드 통해서 쓰신 글 중에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커리어는 선형적이지 않다라는 구절을 되게 참 감명 깊게 읽었었거든요. 관련돼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Career is not linear 이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이제 로스쿨 있을 때 그 당시에 평균적인 학생들보다는 늦게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30살 돼서 로스쿨을 가서 이제 33살 정도에 이제 1년 차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진짜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가서 빨리 했던 친구들 중에서 33살, 4살 정도 되면은 파트너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잘 풀려야 되고 이러지만 정말 빨리빨리 한 번도 쉼이 없이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자꾸 보니까 아, 이렇게 많이 뒤처져서 되려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기억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하버드 로스쿨 선배님 얘기인데 어떤 변호사님이 하버드 로스쿨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우수했고 졸업 후에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프랙티스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그냥 별다른 고민도 없이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좋은 로펌에 가서 아 나는 이 프랙티스를 할 거야 이러면서 딱 시작을 해서 이제 몇 년을 일을 했어요. 몇 년 일했는데 한 4년 차, 5년 차 정도 이제 지금 제 년 차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뭔가 이런 게 왔대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고민을 막 하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프랙티스를 바꾼 거죠. 이직은 음,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좀 큰 결정인 게 커리어를 완전히 바꾸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전문 분야마다 필요한 스킬셋이 많이 달라서 다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 정도 돼가지고 다시 1년 차가 하는 일처럼 처음부터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파트너 승진을 이제 앞보고 있었는데 그때 돼서 갑자기 그 부서가 전체가 공중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난 거죠. 근데 파트너들이 이제 밀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파트너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분이. 근데 이제 밀어주던 파트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룹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직을 했죠. 이제 다른 로펌으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네트워킹하고 파트너랑 릴레이션십 쌓고 결국은 파트너가 승진이 됐죠. 근데 처음에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고속으로 했으면 되는 것보다 몇 년을 늦게 승진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탑 로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곳에서 상당히 시니어한 대표 변호사 같은 분으로 계세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 길게 봐야 되고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빠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 어떻게 정체가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정체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쌓은 걸 최대한 시너지로 활용을 하면
그게 나중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온 과거와 옆에 사람들의 과거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에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내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시너지는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네, 나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집중하는 그런 마인드셋인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쌓았던 거를 현재에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참. 요즘에는 연봉과 커리어로 계속 줄 세우기를 하고 새로운 레벨로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거에 계속 강박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서 아, 이 사람 나보다 뭐 몇 년 일찍 승진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변호사님 글 중에 연봉이 그 일의 크기와 중요성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것도 참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런 건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커리어를 하면서 굉장히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는 게 그 법률 봉사 활동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민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민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법률 봉사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제가 도와드리는 일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받는 클라이언트들한테서 하는 기업 거래는 금액상으로는 조단위 거래인데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조단위 거래에 비해서 이분들한테는 그게 그냥 자기의 인생이다 보니까 그걸 도와드리면서 제가 정말 엄청나게 큰 컨트리뷰션을 한다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일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돈을 얼마를 번다든지 아니면 얼마짜리 일을 한다든지 이런 정량적인 것만 본다기보다는 내가 더 큰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연봉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영주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걸려 있다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데 주변에서 잘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 진짜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더 이상 못 남아 있으니까 한국에 가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원래 만나던 파트너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봉사활동들이 가끔은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는 것 같아서 참 가치 있는 것 같네요. 네, 공감합니다. 뉴욕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최고의 커리어와 성공을 이룬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옆에 그분들의 공통점 같은 것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까요? 좀 감사하게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대단한 친구들도 많이 보고 배웠는데,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적어도 제가 배운 부분은 있는 게,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곳일수록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다 같이 함께 성공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천재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 분야에서 뛰어나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뛰어난 다른 친구가 같이 뭔가를 해줘야 시너지가 나오고 좀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할 때 사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쟁도 심한 곳들임에도 친구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거를 거리끼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함께 성공하자는 태도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자리를 잡아 있는 것 같고,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나 말고 다 적이야. 다 이겨야 돼. 이런 마인드셋이 아니라, 적이 있어도 그냥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인터뷰 해보면서 듣는 이야기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인터뷰했던 분인데 회사에서 딜을 하다가 너무 안 풀리는 딜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딜 담당자가 예전에 본인 밑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음,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항상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항상 줬던 그런 친구여가지고 그 당사자가 그 사람인 거를 알고 바로 그분한테서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해결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다 음, 풀렸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참 동감이 되면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일, 더 의미 있는 일 많이 하면 할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참 전에 쌓아놨던 관계들이 도움이 되고 최고의 커리어와 성공을 이뤄내신 분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또 실리콘밸리 테크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계시고 또 이제 뉴욕 대형 로펌에서 또 계시면서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의 공통점은 없었을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더 진취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말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보통 로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랑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해보지 않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랑 해보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취적으로 이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뭔가 일을 시키면 잘 모르겠어도 일단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좀 시도를 해보고 모르는 부분이나 갭이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해서 다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건 거 이런 거 이런 거 같은데 나는 지금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프로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냐?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진행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친구들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근데 요 차이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결국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온 사람이 이제 누가 가르쳐줬을 때 훨씬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 더 빨라지게 되니까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으니까 바로 픽업이 가능한. 그렇죠. 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랑 부족한 부분만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해서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엔지니어로서 일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렇게 정리해서 보내면은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많이 아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 사람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질문을 또 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너 이거 해봤어? 이거는 해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걸리는 그 몇 시간을 줄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네요. 커리어에서 겸손을 버리기로 했다라는 글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커리어에서 겸손을 버리겠다고 생각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도 어쨌든 한국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내가 한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에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누가 너 되게 잘한다 이러면 저 아니에요. 뭐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낮추는 게 좀 미덕으로 배우고 자라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 오니까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거기서 내가 이거 저 잘 못해요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리얼하게 받아들이니까 얘는 아직 못하는구나. 그럼 일을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미국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모르는데 까놓고 보면 그냥 다 일단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고. 거짓말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건? 네. 좀 과장은 한 거죠, 적어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거짓말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럼 해봐.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고. 근데 일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일을 시킨다고 해서 매니저가 자기가 완전히 손 떼고 알아서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이 그쵸, 친구들은 그쵸. 그냥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뭐 찾아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일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기회를 일단 받아야 그 기회 속에서 내가 더 성장을 하는 상승 효과를 만드는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게 좀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 애초에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룬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최대한 어필을 하고 일단 뭐 해볼래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일단 해보겠다고 하고 잘 못해도 그냥 일단은 달려들어 보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 같아요. 성장을 하려면 일단 기회가 필요한데, 그 기회를 얻으려면 관심을 또 끌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렇죠. 겸손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다. 네, 적어도 미국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음. 거짓말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룬 게 있으면 그 이룬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진짜 가끔은 그 조금만 더 잘 포장해도 똑같은 일이어도 더 큰 의미 있는 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가끔은 일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노력을 안 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거에 시간 좀 투자하고 내가 이뤄낸 거에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세가 확실히 필요하겠다. 확실히 한국에서도 근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좀 재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싸가지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한국에서도 기회를 더 얻는 데는 확실히 자기 어필하는 게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커리어 체인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 체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내가 오랫동안 했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고민은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걸 지금이라도 바꾼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커리어 체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 내가 바꿈으로써 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고, 이걸 바꿈으로 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단은 늦었다는 고민 같은 걸 하지 말고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좀 장려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당연히 늦어서 내가 늦게 가는 거는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다른 경력을 갖고 와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고민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음.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바꾸라고 하셔도 당연히 두려우실 텐데, 저도 실제로 두렵고, 그래도 그걸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적어도 음.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직군을 꼭 바꾸지 않아도 가끔은 일하는 회사의 섹터만 바꿔도 텍 쪽에서 좀 메디컬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섹터로만 바꿔도 이게 사는 삶과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짓수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요즘엔 또 정보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에서 참 공감이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좀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은 또 좀 극단적으로 세분화돼서 새로운 필드를 좀 개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은. 근데 그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면서 바꾸는 커리어에서 지금은 없는 필드더라도 내가 갖고 온 경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필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리걸 같은 경우도 저희 로펌을 보면 한 10년, 15년 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프랙시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옛날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프랙티스들을 자꾸 만들어나고 개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져가는 그 경험이나 전문성이 그런데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제가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서 홀 브레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셉을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 분야의 융합 전공 이런 것도 되게 장려를 많이 하고 네. 복수 전공하는 걸 많이 장려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분야들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새로운 혁신은 분야들의 융합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의 커리어 패스에서 다른 커리어 패스로 이동하는 나만의 길이 흔치 않으면 흔치 않을수록 그것만이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독보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네요, 지금. 네.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연설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연설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뭐 커넥팅 더 닷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스티브 잡스도 전기를 보면은 원래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다양하게 막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가 캘리그래피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 서예 뭐 이런 것도 좀 빠졌다가 부디즘 쪽 종교 같은 것도 좀 심취를 했다가 되게 걸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연설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애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걸어왔던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드는데 내 경험을 어떤 식으로 커넥트를 하느냐를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연설에서 뒤돌아볼 때만 보이는 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할 때도 지금 내가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세부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길에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돌이켜보는 걸 시작으로 해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세상이 다양한 경험이 많을수록 더 강점이 되는 시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제가 스레드에서 항상 보면서 너무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분과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경쟁보다는 나한테 집중하면서 내 페이스대로 가시는 변호사님의 애티튜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여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꼭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꿈에 도전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요. 저도 즐거운 시간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김기현 변호사님과 함께한 주인공들 이야기 에피소드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